어머님, 누가 아직도 추석에 제사 지내요? 온 집안이 기름 냄새로 난리잖아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사 먹는 게 더 낫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머니, 도대체 나이 들수록 왜 이러세요? 이제 그냥 이 집 정리하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세요. 도저히 저도 숨 막혀서 안 되겠어요. 이제 좀 조용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순간 윤정희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추석날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 앞에서 며느리가 내뱉은 말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옆에서 거드는 아들까지. 윤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머지않아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무기가 있다는 것을 이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70대 한 어머니의 시원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은 추석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윤정희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차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송편이 김을 내뿜으며 익어갔고 프라이팬에서는 전이 지글거리며 고소한 향을 퍼뜨렸습니다. 손목은 이미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반을 함께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즐겨 먹던 음식을 한 가지라도 더 제사상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부엌 창가로 스며든 새벽 달빛이 수고스러운 얼굴을 비추자 윤정희는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당신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으니 많이 먹고 나갈 때까지 행복하게 지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더군다나 이번이 남편 3주기라 더욱더 제대로 제사상을 올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윤정희가 마지막 송편을 찜기에 넣을 무렵 침실에서 며느리 지유가 나왔습니다. 며느라기 피곤할까봐 혼자 다 준비하고 깨우지도 않은 윤정희지만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와 진한 향수에 얼굴에는 피곤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누가 아직도 추석에 제사 지내요? 온 집안이 기름 냄새로 난리잖아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사 먹는 게 더 낫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래도 명절만큼은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거라. 어머님, 죽은 사람이 뭘 알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편한 게 먼저죠. 바로 그때 방에서 아들 성민이 나오며 어머니, 또 이러고 계셨어요? 새벽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순간 윤정희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거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매번 명절 때마다 혼자 무슨 고집이에요, 이게?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정희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윤정희는 순간 분한 마음이 솟구쳐 내가 내 집에서 너희 아버지 상 차리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확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 성민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성민이 주먹을 쥔 채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나이 들수록 왜 이러세요? 이제 그냥 이 집 정리하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세요. 도저히 저도 숨 막혀서 안 되겠어요. 이제 좀 조용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순간 정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나온 추방 선고였습니다.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고 정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실 구석 윤정희가 빼놓은 작은 보청기가 그 모든 진실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훗날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윤정희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들처럼 윤정희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죠. 며느리 지우는 미용실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오픈하고 처음 1년은 명품 가방도 사고 명절에 한번 내려올 때 과일도 한아름 사와서 잘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미용실 월세는 이미 연체가 길어졌고 지인에게 빌린 돈은 이자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몇 주 전 지우는 윤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미용실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혹시 돈 좀 있으시면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00만 원 정도요. 정말 급해서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그리 많지 않았고 노후 대비는 해둬야 된다 싶어서 말이죠. 미안한데 나도 연금으로 겨우 살고 있어서 잠깐만 쓰고 다시 드릴게요. 내가 그 큰 돈이 어딨니? 아, 네. 지우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러곤 어느 날부터 지우는 남편 성민에게 다른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죠. 가장 큰 문제는 성민이 최근 무리하게 뛰어든 투자였습니다. 한 방에 전세 역전하겠다며 확신에 차서 말한 재개발. 투자에 대출까지 받아 넣었던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개발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투자금은 한 푼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전날 밤에도 지우는 남편 성민을 붙잡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한 게야. 채권자들이 매일 독촉 전화 온다고 나도 답답해 죽겠어. 어떡하라고. 어머니 집이라도 팔아서 어떻게든 해보자고. 어머니가 절대 안 하실 거야. 그 집은 아버지랑 같이 산 집이니까. 아직도 명절마다 아버지 타령하는데 아버지가 벌어 이루고 평생 같이 산 이 집을 팔려고 하겠어? 어차피 돌아가셨고 남은 사람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혼자 살기엔 이 집 너무 크잖아. 어머님도 요양병원 들어가면 거기서 밥 해주지 친구 있지 훨씬 편할 거라고. 지우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언제까지?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거야. 지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민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우의 한숨이 깊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풍겨오는 기름 냄새가 괜히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저렇게 음식을 준비할 힘으로 집 담보라도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손톱을 뜯었습니다. 지우는 거실로 나가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목에는 금팔찌가, 목에는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법 감나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정희는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니? 어머님, 아까는 제가 좀 감정적이었나 봐요. 죄송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가짜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텐데. 어머님 혹시 요양원 같은 곳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순간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 갑자기 왜 또 그 얘기를? 아까 홧김에 한 얘긴 거 안다. 미안해서 그런 거면 괜찮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도 나이 드시면서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싶어서요. 요즘 요양원들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진짜 많아서 지루할 틈도 없대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밥도 잘 나오고. 지우는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서야 정희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는 며느리의 표정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들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때 좋은 징조는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지만 차마 쉽게 입을 뗄 수 없었죠. 늙은이가 아들을 이길 수 있으랴 두려웠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손을 더 바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우야, 나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하지만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괜찮다. 나는 아직 건강해. 지우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차라리 팔아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뭐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성민이 나타났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는 지우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우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 집 혼자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성민아, 너까지. 어머니,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상황도 좀 어려워요. 성민의 고백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귀한 아들 목숨 살린다 치고 눈 한 번 딱 감고 이 집 팔아주면 되는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지우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급해요. 아니면 혹시 이 집을 잠깐만 담보로 대출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정희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 집은 네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절대 건드릴 수 없어. 그럼 어머님 돈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거 아니에요? 지우의 노골적인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민도 아내 편에 서서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정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지 애미에게 집 팔고 요양원 들어가라는 말을 듣는다니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성민과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완강한데 어떻게 하지? 일단 시간을 두고 계속 압박해봐야겠어. 결국엔 엄마도 포기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어디 가서 살겠어? 결국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지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을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과 지우는 윤정이를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미 요양원 상담받고 왔어요. 여기 계약서도 있고요. 정희는 깜짝 놀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게?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아, 그건 자세히 알 거 없고요. 어머님 나이에 맞는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인도 24시간 있고요. 성민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입소해요. 지우의 차가운 말에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세요. 가족이 죽어가는데 집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알고 보니 아들 성민이 아주 오랜 친구 녀석 하나가 의사인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윤정의 치매 진단서를 떼왔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가기 싫다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 치매 진단서에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중증 치매 의사. 진단만 있으면 요양원을 자식들이 입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 세상이 원망스러웠죠. 그날 늦은 저녁, 낯익은 공간은 더 이상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듯 차가웠습니다.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던 정희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그리운 마음에 살아계실 적 마지막으로 건네주었던 물건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상자 속 유품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던 윤정이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오랜 사진들, 뭉치 아래 맨 밑 바닥에 숨겨진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거주권 보장 유언 사본이라는 남편 친필이 적힌 제목의 공증 서류가 나왔습니다. 배우자 윤정희는 본인 의사 외에 죽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평생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 어떤 이유로도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성민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서류가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윤정희가 모르는 눈치니 저렇게 우겼던 거죠. 다음 날 윤정희는 수소문 끝에 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거주권 보장 유언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소연입니다. 윤정희입니다. 정희는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소연은 정희를 편안한 의자에 앉혀놓고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은 일들을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끊임없는 돈 요구, 집을 담보로 잡거나 팔라는 협박, 아들의 배신, 요양원 강제 입소 계획까지. 며느리가 미용실 빚 때문에 저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더니 결국 집까지 팔자고 했어요. 제가 거부하니까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떼어와서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해요. 소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혹시 이런 협박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실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했어서. 아, 그런데 이 서류는 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거주권 보장 유언서를 내밀었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이것은 정말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네요. 공증까지 받았고 아드님 서명도 있고 정말 효력이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거주권 보장 유언은 배우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예요. 아무도 어머님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어요. 정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소연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의사결정 능력 상실을 이유로 거주권 보장이 무효화될 수 있어요. 법정에서 그들이 어머님이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면 보호자인 아들의 결정권이 우선시될 수 있거든요. 정희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결국 소용없는 건가요? 더 큰 문제는 어머님이 지금 하시는 말들 마이너스 아들과 며느리의 협박이나 강요, 마이너스 이런 것들도 오히려 치매 환자의 피해망상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소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의학적 진단서를 준비해 놨으니까 어머님의 모든 주장을 병적 증상으로 둘러댈 수 있어요. 정희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들의 협박과 강요를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소연이 고민에 잠기더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런 대화들이 녹음된 건 없을까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들 부부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증거요. 한참을 생각하던 정희는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제 보청기요. 보청기요? 네, 요즘 보청기는 녹음 기능이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소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혹시 그들과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귀에서 작은 보청기를 빼내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보청기가 불편해서 안 끼고 생활하지만 밖에 나올 때는 혹시 몰라 항상 착용하고 다니는 윤정이었습니다. 이 안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한테 하는 말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집을 팔라고 하는 것부터 요양원 얘기까지. 어머님,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정희는 보청기를 조작해 며칠 전 녹음된 대화를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과 지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세요. 가족이 죽어가는데 집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요양원 들어가세요.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입소시킬 수 있어요. 녹음을 들으며 소연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이고 재산 갈취 시도의 결정적 증거예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정희의 목소리에 희미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녹음과 거주권 보장 유언서가 있으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치매 진단서를 들고 나와도 이 녹음이 그들의 진짜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거든요. 소연은 즉시 컴퓨터를 켜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거주권 보장 가처분 신청부터 할게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정식 증거로 제출할 준비도 해야 하고요.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이제 싸워보겠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며칠간 두 사람은 정희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미용실 장사도 안 되고 아들놈도 직업도 없겠다. 이제 아예 눌러앉아서 이 집을 팔기 전에는 집에 갈 생각도 없죠. 하지만 정희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지켜갈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민과 지우는 결국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근거로 정희의 의사결정 능력 상실을 주장하며 재산관리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조정 절차가 열렸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조정위원 앞에 정희와 성민 부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님의 재산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설명해 주세요. 성민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현실 인식이 부족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는 것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요양원 입소도 거부하고 계시고요. 지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큰 집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요. 어떤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어머님을 괴롭힌다거나 집을 빼앗으려 한다거나 그런 피해망상 같은 것들이요. 성민의 말에 조정위원이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사 진단서에는 그 진단서는 제대로 된 검사 없이 나온 거예요. 저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의학적 진단이 있는 이상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 문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며 강소연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신청인 대리인 강소연 변호사입니다. 성민과 지우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요? 어머니가 언제 변호사를? 네,
저는 윤정이 어머님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소연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들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무슨 증거 말씀이세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첫째, 피신청인의 배우자가 남긴 거주권 보장 유언서입니다.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로 신청인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 소연이 유언서를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둘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협박하고 강요한 증거입니다. 무슨 협박이요? 성민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집을 팔지 않으면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겠다고 한 것, 가족이 죽어간다며 감정적으로 압박한 것, 그리고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연의 말에 성민과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기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보청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작은 보청기를 바라보는 성민과 지우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정위원님, 이 기록들을 들어보시면 누가 정말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는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소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손에 쥔 보청기를 굳게 쥐며 마침내 반격의 순간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보청기 녹취가 공개되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소연 변호사가 보청기를 스피커에 연결하자 성민과 지우의 협박성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성민과 지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녹음을 듣고 난 후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노인 학대이며 허위 의료진단서를 통한 재산 갈취 시도입니다. 거주권 보장 유언서의 효력을 인정하며 원고 윤정희의 소유권 회복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민은 급히 어머니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정희는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니?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정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민아, 나는 이제 너의 어머니로 살지 않겠다. 오늘부터 남남이다. 성민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지만 정희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윤정희는 집을 지켜냈습니다. 성민과 지우는 파산 절차를 밟았고 아들 부부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으며 그 길로 윤정희는 집을 정리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녀의 완전한 새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혼자서 시작해서 혼자서 끝나는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윤정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정이라는 사람 자체로는 살아본 적이 없었죠. 항상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 줄 이제야 깨달았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라는 걸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는 나처럼 가족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되지 마세요. 길지 않은 인생, 남 눈치 보지 말고 즐기세요.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지만 인생은 정말 짧아요. 그녀는 오직 자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은 혼자야. 그게 슬픈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게 나쁜 일도 아니더라고. 정희는 마침내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